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위드 코로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11월 13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확정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지는 한 달쯤 지난 것 같네요. 앞으로도 한 4개월 정도, 내년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니까 앞으로 한 4개월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대선은 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정말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마치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이름 그대로 굉장히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4개월 동안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급변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어떤 토론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한 1시간 남짓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주제,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주제는 우리가 알던 진보의 상식이 과연 지금도 여전히 맞는지, 그런 약간 성찰적인 문제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 정치 또는 우리 정의당의 정치적 에너지는 어디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전망에 대한 한두 가지 꼭지를 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알던 진보의 상식에서 제일 먼저 던져보는 질문은 역사가 진보의 편인가 하는 물음인데요. 많은 기성의 활동가분들은 역사는 필연적으로 진보의 방향으로 흐른다, 이제 이런 확신 또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보 사회운동도 하고 진보 정당운동도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역사는 진보의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사가 확고하게 필연적으로 진보의 편이면 우리도 마음 편하고 속 편하겠지만 역사가 진보의 편이라고 하는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후위기를 설명하는데 역사가 진보의 편이라고 하는 믿음은 생각보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역사가 진보의 편이라면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무너지는 걸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인류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설사 터진다 하더라도 인류의 재앙적인 미래를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비춰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쯤 되는데 그 중에 고등생물이 살았던 역사가 한 4억 5천만 년 정도 또는 5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벌써 지구 위에 살았던 고등생물이 5번의 대멸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5번째 대멸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6,500만 년 전의 공룡의 대멸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니까 지구 위에 살아왔던 생물들이 진화 방향이 꼭 더 전진적인 방향으로만 늘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진적인 방향으로 흐르다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대멸종으로 인해서 모두 폭삭 망해버리고 시쳇말로 리셋됐다가 다시 왔다가 또 폭삭 망하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일들을 무려 5차례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후과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번 기후위기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빠르면 금세기 안에 6번째 인류의 멸종을 포함한 6번째 대멸종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굉장히 긴급하고 전방위적인 수준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아는 진화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는 진화론이고요. 이 진화론의 역사적 관점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따라서 늘 전진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하도록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미래를 보는 제일 나은 방법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미래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진보적인 활동과 진보적인 정당 운동을 하는데 그나마 역사조차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는 뭘 믿고 진보 정당 운동을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보 정당 운동을 하고 그 진보 정당 운동이 어떤 시점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승리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 역사가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는 일말의 가능성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말의 가능성들을 맨 처음에는 뭐 1%의 가능성을 10%의 가능성으로 10%의 가능성을 20%의 가능성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그게 진보가 발전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 또는 진보의 필연성을 믿는다기보다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고 운동을 하는 게 진보적인 운동 또는 진보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특히 지금 우리가 전에 없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해석할 때 가장 잘 들어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뜻에서 역사가 진보의 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대처하는 데서 잘못된 관점을 줄 수 있다는 뜻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비슷한 건데 두 번째 우리가 알던 상식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상식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어제보다 조금 낫게, 어제보다 조금 나쁘게 이렇게 뭐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우리 직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나빠지든 좋아지든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변증법이나 이런 걸 배운 분들은 물이 녹고 끓는 것처럼 변화가 없다가 계단적으로 확 변하다가 또 스테이블 하다가 또 변하다가 이런 변화의 방법들이나 관점들 뭐 이런 것들을 진보적인 변화의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히 요즘에 이제 기술 발전이라든지 요즘에 기후위기라고 하든지 이렇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60년대에 인텔을 창립했던 고든 무어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18개월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18개월이면
뭐 한 18개월이면 2배, 그러면 36개월이면 4배 이렇게 지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의 n승 구조로 늘어나는, 다시 말해서 지수적인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건 대충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맨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이 얘기를 잘 말해주는 우화가 있는데, 2000년 전인가요? 뭐 인도의 왕 앞에 수학자가 무슨 공원을 세운 게 있어서 그 왕이 인도의 수학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인도의 수학자가 자기가 원하는 건 별거 없고 체스판을 하나 내밀면서 그 체스판에 이 자리에다가는 쌀1톨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쌀1톨을 2배씩 해가지고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스판이 격자가 8개씩 되어 있으니까 88이 64, 64개 격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인도의 왕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넣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스판 첫 격자에 쌀 1톨, 그 다음에 쌀 2톨, 그 다음에 쌀 4톨, 8톨, 16톨, 32톨 뭐 이렇게 해서 쭉 갔더니 중간쯤 되던 칸이 32번째 칸이었으니까 중간쯤 되던 칸에 32번째 칸에는 쌀이 몇 톨이 올라갔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1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고 하죠. 그거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우리 바로 스마트폰에 계산기로 뚫겨 보면 나오는데 약 한 20억 톨쯤 된다고 하죠. 그죠? 예. 그 정도면 한 해 그 당시 인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다 합친 수준이어야 했고, 그리고 만약에 64번째까지 그런 식으로 쌀을 올렸다가는 그 당시 지구에서 나오는 모든 쌀알을 다 동원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수준이 된다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지수적인 상승이 갖는 폭발적인 힘인데요. 지금 반도체가 실제로 아주 최근까지 60년대 말부터 그런 식으로 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의 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거나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변화는 환경적인 변화에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동료들이나 주변의 가족분들하고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은 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기후 얘기를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했는데 진짜 무슨 6번째 대멸종 같은 기후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20년 후 안에 그런 게 올 수 있다고? 뭐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왜? 과거 2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앞으로 20년 동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뭔가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선형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도 똑같이 아까 인도 수학자가 쌀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게 기후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위해 들어드렸는데, 북극의 얼음이 녹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으면 북극의 동토 속에 gat혀 있었던 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흙이 드러나게 되면 그전에는 태양이 비쳐도 빙하 때문에 반사가 돼서 다시 햇빛이 반사가 됐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지만, 흙이 드러나는 순간 검은색의 그 흙빛 때문에 태양이 다시 흡수가 돼서 예전보다, 얼음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원래는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온난화가 됐는데,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인간의 작용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자기 상승 작용 때문에 스스로 북극에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흙 속에 묻혀 있는 메탄가스가 보통 이산화탄소의 한 30배 정도의 온실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분출이 되면 급격하게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거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흔히들 긍정적인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 단계까지 지구온난화를 묶기 위한 그 온도 설정이 1.5도라고 하는 그 경계선입니다. 예. 이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치로는 상당히 둔감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새로운 변화관이라든지 변화 메커니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진보정당과 진보활동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변하지 않고 이제 지켜왔던 진보적인 원칙 또는 관점 중에 하나가 아마도 노동 존중 또는 노동에 대한 사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 노동 존중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성찰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동 존중 그러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말이 이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여러분들 저에게 한마디씩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저게 노동자의 원칙이고 진보의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지어는 지난 세기의 소비에트의 연방 헌법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던, 최초의 원료는 구약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데,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저 얘기는 유명한데요. 사실 저 얘기가 맞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9세기 후반에 칼막스의 둘째 사위인 폴 라파르크가 저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가 과연 진보의 원칙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저것 때문에, 저런 믿음 때문에, 저 믿음은 매우 잘못된 믿음이고, 저 믿음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을 자본가 밑에서 무한히 긴 시간을 일하도록 만들었다. 저 원칙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원칙은 무한히 일하는 거를 칭찬하고 칭송하는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갖게 노동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진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폴 라파르크 입장에서는 거꾸로 잘못 그 노동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초에, 금세기가 아니죠, 이미 지난 세기인 20세기 초가 되면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철학자는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에세이를 쓰면서 이미 100년 전에,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보면 이미 100년 전에 인간의 생산성, 인간의 생산력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족하게 살 만큼 충분히 기술 발전이라든지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었다. 근데 왜 그런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도 누구는 장시간 노동으로 고달프게 일을 해야 했고, 누구는 일을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는지, 그건 사회의 문제이지 당시의 기술혁신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쉴 권리를 주는 게 진정한 진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종종 잊어버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저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노동에 대한 부동의 진보적인 해석인 것처럼 잘못 오도되어 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이 여가와 노동을 함께 생각하는 관점, 요새 이제 워라밸이라는 얘기도 자주 쓰는데 그런 것들로 노동의 관점들을 조금 폭넓게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해석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저 해석 때문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데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소득은 뭡니까? 기본소득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소득을 버는 걸 노동하고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득이란 항상 일을 하면 따라오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소득정책, 국가가 세운 소득정책은 고용정책을 잘 세우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근데 기본소득의 컨셉은 그런 게 아니고 노동은 노동이고 소득은 소득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노동에서 소득을 분리해버리면서 최소한의 소득, 인간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람이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저 컨셉에 따르면 노동과 소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이 노동에 대한 과거의 해석이 우리를 굉장히 방해했던 대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께서 주사일제를 얘기했을 때 최근에 이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은 왜일까?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사일제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던 시민들은 대기업, 공기업 뭐 이런 쪽의 노동자들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뜨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작년 이맘때인가요? 작년 이맘때 마이클 샌델의 책이 이제 번역되면서 공정이라는 착각인가요?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핫한 주제로 최근까지 이제 오고 있죠. 근데 특히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슈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복잡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기성세대 진보 활동가들은 능력주의가 진보의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나마 능력주의가 어떤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지역이나 나의 뭐 계급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이제 노력 플러스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내 재능만큼대로 나한테 사회적 지위를 주고 사회적 보상을 주는 거니까 그나마 매우 평등하고 그나마 매우 공정한 제도일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활동가나 진보 정당 운동가들일수록 능력에 따라서 성과도 주고 능력에 따라서 지위도 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최근에 이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들에게 복잡한 이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능력주의가 그나마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더 나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능력주의라는 말은 옛날부터 쓰던 말은 아니고 1957년에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근데
마이클 영이 처음으로 능력주의라는 말을 이제 능력주의라는 책을 써서 약간 소설 비슷한 책인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거기에 메리트라고 하는 것과 크라시를 붙여가지고 메리토크라시라고 능력주의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일단 이 원저자 능력주의라는 말을 만든 원저자도 능력주의를 긍정적인 개념 이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능력주의가 나중에 새로운 유형의 신분제를 양산할 거다 이런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능력주의를 만들었어요. 그걸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문제 제기를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들 각자의 능력만큼 노력한 만큼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을 준다면 능력주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공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런 게 아니죠.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아빠, 엄마의 능력 플러스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능력까지 합쳐진 능력으로 자녀들의 능력이 평가되고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능력주의가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수저 문제나 금수저 문제가 그런 거죠. 흑수저나 금수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청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순전히 본인이 노력한 만큼이 아니고 그 본인의 노력 플러스 부모의 능력,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 심지어는 2년 전에 조국 사태에서 보았던 것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까지가 아이들에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지금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렇게 능력이 평가되는 사회가 공정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지금 사회가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만의 능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능력과 재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잘 보시면 어떤 능력은 시장에서 우린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 다 시장에서 이제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연봉은 시장에서 평가받는 우리의 능력이죠. 근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요. 어떤 능력은 시장에서 단 한 푼의 능력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아마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하신 분은 취직하기 매우 어렵겠죠.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하지만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철학을 전공하는 게 거의 사회에 진출, 특히 남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200년 전에는 유학이었으니까 관료가 될래도 유학자가 되어야 하고 판사가 될래도 유학자가 되어야 하고 뭔가 선생을 할래도 유학자가 되어야 하고 하여튼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회 거의 모든 곳에서 쓰였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은 반대죠. 그 당시에는 장사나 이재에 밝은 사람들이 돈은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다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물질적인 보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본인의 재능이 그만큼 발휘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재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가진 특성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유독이 물질적인 이제 밝은 사람에게 유독이 어마어마한 시장 가격, 다시 말해서 연봉을 부여해주고,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인정해주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므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연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특히 여러분들처럼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거나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말하는 시장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장에서 보상받는 그 연봉에 의해서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데,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이 인정하는 능력, 그리고 시장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만큼의 능력, 그 능력을 제외한 다른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이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에 기회가 주어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우리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고 능력에 따라서 지위가 주어지는 게 굉장히 공평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불공평이 정당화되고,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보상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격차가 정당화되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져서 요거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2000년에 진보정당이 만들어지고 이제 20년이 좀 넘게 흘렀습니다. 넘게 흐르면서 특히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진보정당이 복지국가를 이뤄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그리고 과거의 기성 엘리트들이나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진보 활동가나 진보 정당은 비판만 할 줄 알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무수한 비난에 맞서서 굉장히 섬세한 제도적 대안들도 만들어내고 입법 활동도 훌륭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보 정당이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방식들의 대안들을 유능하게 만들어낼 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이 정도면 입증을 하지 않았나, 뭐 아직도 진보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데 저는 입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조그마한 개혁들을 계속 승수를 쌓아 올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20년을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세상은 얼만큼 변한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죠, 그죠? 우리가 진보정당이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존재해서 싸우고 활동한 지 2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세상은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는 기조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평등은 최근 20년 동안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도 지난 20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게 아니고 더 나빠졌습니다.
가장 큰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지난 20년을 평가해 보면 적어도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나빠지는 악화되는 추세를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빠지는 추세를 반전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는 사실 성공하지 못한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통계가 말해주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상황들이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걸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자학할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대체로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쌓였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죠, 이제는. 시스템 체인지.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프 하나 가져왔는데 대충 보시면 이거 이제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사례인데요. 경제의 개혁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저 파란 쪽 색깔은 경제 개혁을 좀 부분적으로 해도 된다. 마이너 체인지 해도 된다. 이런 거였고 왼쪽에 연두색 색깔은 메이저 체인지를 해야 된다. 이제 크게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쪽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대략 얼핏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전문가 조사가 아니고 일반 시민 조사인데 일반 시민들도 특히 변화가 잘 안 된다고 가정했던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크게 변화시켜야 된다. 메이저 체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세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이생망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번 생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저런 사실, 저런 추세와 저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매우 하던 걸 하는데 익숙해서 관성적이어서 여전히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섬세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 여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만 해가지고 세상이 더 낫게 바뀔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그냥 다시 과격한 걸로 돌아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대담하고 조금 더 큰 변화를 향한 도전을 진보 정당이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점진적인 변화를 성실하고 집요하게 추구해왔던 진보정당의 과거 역사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터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최근에 최근 1, 2년 동안에 이슈가 되었던 몇 가지 진보적인 상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게 맞아?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던져봤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알던 진보적인 상식에 대한 문제를 좀 스스로 던지면서 그걸 좀 숙고해 볼 때가 된 게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에 대한 특히 진보 정치를 한다는 거는 이 정치를 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일 터인데 그런 진보를 정치를 위한 에너지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특히 정치사도 마찬가지로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이제 한 70년이 흐른 거 아니겠습니까? 70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민주 대 독재,
그러다가 어느 시점쯤에는 뭐 수구 대 개혁, 뭐 어느 시점쯤 또 지나서는 진보 대 보수, 뭐 이렇게 이름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대체로 수구 대 개혁이든 민주 대 독재든 아니면 진보 대 보수든 그런 어떤 양강구도, 그런 어떤 양강구도가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기본 구조이고 이 구조는 깨지지 않는 거다. 이름이 어떻게 진화되고 바뀌더라도 깨지지 않는 거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처럼 관성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굳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여전히 앞으로 10년 동안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는 대체로 그렇게 된 거 비슷하게 되었지만 독일 정치는 그렇게 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길들을 걸어왔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9월 26일 날 독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녹색당이 약 108석 정도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회민주당, 기민당, 뭐 자유당, 그래서 네 당이 상당히 큰 의석들을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직 정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3인당과 녹색당, 자유당에서 세 개 정당이 연합해서 다음 메르켈 이후를 통치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구도를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독재 대 민주, 뭐 수구 대 개혁, 진보 대 보수 이런 구조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이런 구도들의 정치들이 꼭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주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유형의 정치 구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14년이니까 벌써 한 8년, 7년 됐네요. 그러니까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당대 40대 프랑스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거 알고 있죠? 21세기 자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3분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사고 안 읽은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가장 앞부분만 읽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던데, 예. 어쨌든 뭐 다 읽지 않아도 그 책이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토마 피케티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거의 1세기 전, 19세기 말 20세기 초 수준으로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했던 거고, 더 이상 악화되면 세계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갈 거다.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은 그때 피케티가 쓴 거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 세계에 한국에도 왔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져 있으니까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빨리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정치력을 집중해라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면서 강연을 하고 몇 년을 돌아다녔죠. 25년, 26년, 27년 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등은 그 이후에 계속 나빠지고. 그래서 피케티는 고민한 거죠. 왜 불평등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적으로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피케티는 2017년쯤에서
연구를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 심지어는 몇몇 개발도상국까지를 포함해서 70년간의 전 세계 투표 결과를 싹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정치가 변하지 않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결론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개혁적인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당이나 유럽의 사회민주당 같은 정당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서민과 노동자들하고 소통하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표로 집권을 하거나 정당을 유지하거나 뭐 이제 이랬다고 합니다. 그걸 표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198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 미국의 민주당이나 유럽의 사회민주당 같은 개혁 정당들이 점차로 노동자나 서민들보다는 고학력 엘리트들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표로 집권하고 그들의 표로 당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게 21세기 오면서 훨씬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유럽의 각종 보수 정당들은 당연히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부자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정당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집권을 하거나 이제 그래왔던 건 변함이 없었던데, 주로 개혁 정당들이 그런 문제를 그런 변화를 보여왔고, 그래서 최근의 서구의 정당 구도는 특히 큰 두 정당이 양대 정당 중에 한쪽 정당, 옛날의 보수 정당은 여전히 지금도 과거보다 더 부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정당으로 됐고, 그래서 피케티는 이를 머천트 라이트라고 그래서 상인 우파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나 유럽의 사회민주당 같은 개혁적인 정당들은 과거의 개혁적인 정당이었다가 그 색깔을 버리고 주로 고학력자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엘리트 지식인 좌파 정당. 저기는 피케티는 이를 이제 브라만, 인도 신분제에서 빌어와서 브라만 좌파라는 용어를 붙였는데요. 브라만 좌파가 됐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결론은 보수적인 정당, 상인 우파인 보수적인 정당이나 브라만 좌파인 과거 개혁적인 정당들이 이제 더 이상 개혁성을 잃어버리고 엘리트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름에서는 거의 하나의 색깔로 통합돼 나갔고, 그 결과 노동자하고 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은 기존의 주류 정당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주류 정당 구도에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었던 서민이나 노동자들은 정치 공간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서 제도 정치 공간이 아니라 제도 정치 공간 밖에서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을 찾게 되었고, 이걸 보수적으로 찾게 되면 트럼프 같은 우파, 이 아웃사이더에게서 자신의 대변자를 찾게 되는 거고, 이걸 진보적으로 찾게 되면 포데모스와 같이 좌파 정당들에서 자신들의 대안을 찾게 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왜 극우 포퓰리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좌파 포퓰리즘 같은 포퓰리즘 정치가 새롭게 부상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21세기에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메이저 정당들이 대중의 신임을 잃게 되고, 최근에서는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볼소나로라든지 인도의 모디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미국 북미라든지 그다음에 유럽만의 현상이겠느냐 하는 거죠. 한국의 국민의힘, 한국의 민주당은 어떤 거냐? 한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국민의힘은 다를 거냐? 특히 한국의 민주당은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기만 한 거냐? 과연 선진국에서 이렇게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변해온 것과 같은 궤적의 변화는 없었던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한국의 민주당도 미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사회민주당이 걸어왔던 궤적과 비슷한 방식의 변화를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역시 종부세 부자 정당이라는 거, 부자편의 정당이라는 거, 친기업 정당이었다는 거, 그리고 고학력 엘리트 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영국 대표 체제가 오면서 이제 반기득권 얘기를 했는데, 반기득권이 그냥 1, 2년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정치적 레토릭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사회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 수 있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봐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진보 보수 개혁 수구 이렇게 정치를 나눌 수 있는 거냐에 의문을 가져볼 만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겁니다. 오케이, 서구도 거대 양당들이 기득권 엘리트 정당들로 변했고 한국도 대충 그렇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그 브라만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스펙트럼이 꽤 넓게 진화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만약에 민주당 안에 힐러리 클린턴 정도 수준밖에 없었으면 한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근데 한국의 민주당과 달리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이 아웃사이더가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 세대로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의원 그룹들 또는 민주사회주의자 그룹들, 이런 정치 세력들이 최근 수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이 정치적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영국의 노동당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빈이라든지 코빈 밑에 정치 세력들이 외연을 확장해왔고, 유럽의 일부 정당들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매우 불행하게도 한국의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보다 그 외연이 좁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또는 정의당이 움직여야 될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지금이 가장 넓은 정치적인 공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이나 활동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지난 진보정당 20년 가운데 2021년 11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늘 생각하시는, 근데 작년에는 또 작년이 최악의 시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매번 최악의 시기라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우리 주체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지금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공간을 넓힐 수 있기에는 사실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21세기 초반이었던 2000년 초반이 워낙 양강구도가 세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가 사실 진보정당이 정치적으로 여지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해였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서구에서 대체로 나타났던, 서구에서 샌더스 현상으로 나타났던, 포데모스 현상으로 나타났던, 대체로 나타났던 이게 진보적인 포퓰리즘의 에너지들이 한국에서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대목이 이제 저도 고민인 거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 대목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은 있는데 왜 진보적인 형태의 포퓰리즘이 없는 것일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계기들은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계기들은 여럿이 있는데 그 이제 잠재적 가능성들을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넘게 이 청년 문제나 세대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정의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갈등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문제, 그러니까 이 세대 문제는 이런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 새로운 정치적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에 우리 진보정당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에너지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세대적인 에너지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현상은 그냥 추론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도 그러합니다. 서구에서 새로운 진보 포퓰리즘이 힘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냈던 상당한 배경에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 세대의 에너지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저 그래프는 1980년대부터 미국의 의원 선거, 국회의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 결과인데요. 저 그래프가 밑으로 가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편향된 거고요. 위로 가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향으로 된 건데, 이게 보니까 2000년까지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2000년까지는 1980년, 90년, 2000년까지는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 때 연령대별 투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2000년 이후 보면 연령대별로 투표 차이가 확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표의 차별화가 주로 21세기 들어오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랬고 연령대별로 확 갈라집니다. 그리고 20대나 30대가 진보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진보적인 에너지가 주로 20, 30대에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버니 샌더스가 2016년 대선 경선 들어갈 때하고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폭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미국의 2030 세대들 때문이잖아요. 예.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잘만 접근을 해 나간다면 세대 문제는 진보적인 에너지의 가장 1차적인 잠재력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젠더나 다양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 역시 굉장히 큰 진보의 정치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정의당 내부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인식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저도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어떤 때는 우리 당이 너무 차별 얘기만 차별 금지 뭐 이 얘기 쪽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노동 문제나 분배 문제를 앞세우고 차별 문제는 실제로는 별로 하는 게 없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불만도 동시에 듣습니다. 둘 다 동시에 듣는데 아마 각각이 진실의 일단을 담고 있겠죠. 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슈는 선진국들 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사회운동적으로 되게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흔히들 말하는 이제 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 이것과 관련된 오랜 고민과 숙고가 있었던 것이죠. 한때 여성운동이나 이 젠더 관련된 사회운동이 이제 주로 인정투쟁 형태로 불리우는데, 그 인정투쟁에 너무 집중한 결과 분배투쟁을 외면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 정당 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도 있습니다. 낸시 프레이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그리고 반대로 기존에 해왔던 분배투쟁의 틀 안에 너무 갇혀 있으면서, 기존의 사회민주당이 이제 주로 그랬는데, 등이 기존의 분배투쟁 안에 너무 갇혀 있고 젠더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다양성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계속 소수 정당화되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되면서 그 정당의 지지도를 계속 잃어왔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 정당 또는 진보 사회운동이 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을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함께 엮어나가야 하는가는 굉장히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만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에서 최근에 겪는 일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수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나 보수적인 어떤 이념과의 싸움 이전에 우리 진보 정당의 정책, 진보 정당의 활동에서 분배와 인정 문제를 어떤 구조와 어떤 계기로 결합하고 정책화하고 실제로 활동할까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차별금지 싸움을 많이 하니, 노동 싸움을 많이 하니, 이제 이렇게 너무 쉽게 바라보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엮어나가는가가 굉장히 많은 우리가 노동자와 저소득층과 서민과 심지어는 여성과 소수자들을 함께 어우러서 새로운 정치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쉽게 보는 바람에 우리 내부의 갈등만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토론을 피하는 주제가 돼버린 게 아닐까. 근데 이거는 토론을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토론을 굉장히 깊게 해봐야 될 주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앞서 제가 첫 과정에서 이제 기후위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우리 정의당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정책적 비전, 정책 의제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라고 하는 세 개의 틀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규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쓰니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 핵심 의제 프레임을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로 리셋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리셋한 건데, 리셋한 거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노동이 아니고 그냥 불평등이지? 복지국가는 어디 갔지? 평화는 왜 저 메인 프레임에 안 들어와 있지? 이런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프레임 안으로, 의제 프레임으로 새롭게 진보의 의제를 재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조 안에서 평화도, 복지도, 노동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슈, 인구학적 문제도, 세대 문제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진보의 의제 프레임을 다시 짜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던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 중에 또 하나는 진보 정치가 기반해야 될 조직적 토대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또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진보정당은 민주노총 같은 이제 노동조합이나 농민회 같은 그런 흔히들 학생회 뭐 옛날 보면 이른바 이제 조합 조직들이 떠받치는 진보정당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우리 활동가분들께서 내년에 이제 또 선거에 나오실 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선거 뛰시는 분들 말고는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심각하게 고민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사적인 거라서 저는 최근에는 조합 조직들보다 진보정당이 이제 자기의 조직적 뿌리와 기반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주민 조직화가 더 핵심일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역 조직을 만들려면 주민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조직하는 거, 그리고 그들과 뭔가 활동을 하는 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한다는 게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피켓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들과 만나는 거고, 특히 주민들과 공론장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 수 있느냐, 토론의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조직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중대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중앙당에서 중앙당에 있으면서 약간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기성 정당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정의당인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 지나치리만큼 과도하게 여론조사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정당 활동을 토론하면 뭐 여론조사가 몇 프로인데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어떤데 이렇게 많이 보실 겁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중요하게 유권자와 시민들의 생각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토론을 경과하지 않는 여기 있는 분을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이 지금 이 순간에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을 사진 찍듯이 그냥 찍어서 산술적으로 합해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토론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깊은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질문을 듣고 느낀 생각을 그냥 답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걸 마치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국민의 심오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보 정당의 임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시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시민들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수기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하고 토론을 통해서 제 생각이 B로 바뀔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B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제 생각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이분의 의견이 뭐라는 걸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투표로 결정해서 내 의견이 아니라 이분 의견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제가 이분 의견을 수긍하고 이분 의견에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론장을 통한 토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토론 민주주의를 통해서 토론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의 단순 합 이거에 너무 기대면 저는 진보가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크고 작은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막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그러냐, 온라인으로 해야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근데 최근에 온라인은 민주주의적인 토론 공간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간이 되고 있다는 판단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미국 오바마 선거를 리딩했던 그 무브원 조직의 리더가 10년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친구는, 그 리더는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꽤 많이 듣는 편이고,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패친이나 이런 거 다 맺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페이북 타임라인에 갔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에 동조하더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자기 의견에 동조하길래 뭐 저 같은 사람이면 이제 사람들이 내 뜻과 다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똑똑하셔가지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펴봤더니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의견만 쭉 모아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것 뿐이죠. 세상엔 그렇지 않은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페이스북이나 SNS 회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민주적 의견 중에서 그 이용자의 의견에 구미에 맞을 만한 의견만 필터링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필터링해서 그 의견만 딱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 또는 그런 시스템들을 필터라고 하는 버블, 거품 속에 갇히게 각 이용자들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필터 버블이라고 이미 10년 전에 칭했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 하우건이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가 또 고발하고 그런 거에 의하면 조금 센 가짜뉴스들, 대체로 이제 빠들한테 나올 수 있는 좀 센 가짜뉴스들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가짜뉴스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낚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기 때문에 밋밋한 진실보다도 자극적인 센 가짜뉴스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도록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들이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봐야 광고에 도움이 되니까, 광고 수익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니까, 광고 수익이 높으려면 사람들이 어떤 피드하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것일수록 그게 가짜 뉴스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폭력적인 뉴스 또는 동영상 이런 것일수록 더 많이 노출시키는 쪽으로 알고리즘들이 최근까지 개발되어 왔다. 심지어 인스타그램도 그러니까 하우건의 충고는 10대들에게 인스타그램을 절대 사용하게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SNS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오프라인 공론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그냥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공유시켜주는 거 말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토론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기제로서는 지금 사용하기가 적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두세 컷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것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활동한 분님들하고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보적인 활동가, 진보적인 정당 활동가의 특징은 뭔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거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더 현장에 있는 분들 곁에 있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게 진보적인 정당 활동가들의 모습이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단지 낮은 곳에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거는 정당의 활동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정당 활동가가 다른 것이 있다면 정당 활동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건데요.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한 발은 낮은 곳에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는 쪽에 담가야 되지만 또 다른 한 발은 미래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현실의 아픔들을 미래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늘 미래를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먼저 선취하는 태도와 노력이 저는 진보정당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가져온 거는 올해 2월달 타임지 표지입니다. 이 타임지 표지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을 바꿀 10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보니까 타임지가 포부를 밝히고 있는 특집포입니다. 타임지가 유명한 잡지이긴 하지만 그래 봐야 일개 잡지에 불과한데 사실 일개 잡지사도 2030년까지 10년 동안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자기의 전략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겠다는 대담한 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들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인 우리 정의당은 그러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10년 플랜은 뭐냐? 우리 2030년까지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뭘 시도할 거냐? 뭐 이런 게 맞든 틀리든 그런 생각과 고민, 노력, 토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미래와 관련해서는 뭐 긴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두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죠. 미래를 얘기하면 늘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방선거 하는데 가보면 무슨 첨단 인공지능 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창의적인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년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 관련해서 공약하고 그런 거 단지 유치하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매우 미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진보하고 보수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마구 얘기하는 게 정말 진보적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우리의 미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유토피아로 끌고 가기보다 어쩌면 디스토피아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최근에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디지털 문제는 우리 정의당이 올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오히려 디지털을 막 찬양하면서 우리도 디지털의 그런 유토피아적인 환상에 끌려가기보다 디지털이 만드는 미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그거를 모색하는 게 정의당이 기성의 기득권 정당하고 차별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고 플랫폼 독점 얘기를 하는 거고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동네 상권에서 어떻게 사장님들에게 수수료를 떼어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동네의 라이더들에게 어떻게 부당한 노동 대우를 하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디지털로 그린다면 디지털은 우리가 봐야 될 대목들이 주로 그런 대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상은 디지털로만 미래를 그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의 미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사는 미래를 디지털이 아니고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데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기후 위기를 막는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절박감뿐만 아니라 그린으로 만드는 미래가 뭐냐? 그린으로 만드는 우리의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이 뭐고, 그린으로 만드는 우리의 지역 사회의 모습이 뭐고, 그린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도시의 모습들이 뭐가 될 거냐? 그게 교통의 문제든 뭐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든 도시 계획과 공간의 문제든 아니면 산업과 일자리의 문제든 이게 디지털이 아니라 그린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를 고민하는 방법을 보수하고는 달리 디지털 색깔이 그리는 미래가 아니라 녹색이 그리는 색깔로 재구성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마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실제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과거에 우리 당에서 얘기해왔던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정책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 비전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 뒷부분들은 뭐 대략 그런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참조 사례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100년 전에 어떤 혁명가가 한 얘기를 옮겨와 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몇십 년 동안 일어날 일이 단 몇 주만 해도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였는데, 우리 20년 동안 여기 우리 정당 활동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닌 분도 계실 텐데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활동해 왔는데 여러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늘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데 만족스럽지 못했고, 늘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출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국적계의 변화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4개월 동안 또는 뭐 지방선거까지 해서 앞으로 있을 6개월, 7개월 동안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변화의 이치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4개월 또는 앞으로 6, 7개월 동안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그리고 바랬지만 볼 수 없었던 일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20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